우리 지금 이제 조투법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일단 책이 내일 나와요. 새 책이 2만 먼저 내고 1은 이제 작업이 돼서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알세가 나오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촬영 일정을 잡아서 사실 오늘은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찍는 걸로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사실 조투법은 지금 처음 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보셨나요?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금방 막 날아가요. 수업 듣는 도중에 날아가고 막 그래서 이게 짧게 짧게 쪼개서 이걸 이해하고 정리하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렇게 원래 하는 게 효율적인 공부라 그냥 오프라인 수업을 쫙 한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내게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휘발성이 너무 강하고 내용도 어렵고 외워라 외워라 이런 얘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오셨네요. 오셔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 알세로 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바뀐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왜냐하면 1년간 이제 계속 또 제공이 되는 그런 강의라 이렇게 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세 지금 책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그 원본 파일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일단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오늘 수업 분량까지만 알세가 제공이 될 거고요. 지금은 쓸세 나온 그거만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또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페이지가 알세만 200 몇십 페이지가 돼서 그거를 몇 분이 오실지 모르는데 이거를 인쇄하는 게 하고도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거니까 엄청 많은 인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올려드리는 건 하는데 오늘 수업은 이제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페이지 따라서 이제 쓸세 앞에 띄워드는 요걸로 하면 돼요. 요걸로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개정된 내용들이 약간 좀 구체적인 것들이 좀 여기 표현이 쓸세는 너무 축약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계산하는 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빼고 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진행을 하고 약간씩일 거예요. 그 많이 아니고 사실 개정은 좀 많이 됐습니다. 부분 좀 건드리면서 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하시고 뭐 개정이다 이건 뭐 그건 공부하셨던 모르겠지만 처음 들으시면 뭐 상관없는 얘기고 지금 이 내용으로만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진행을 사실 못 하고요 이틀 진행인데 두 번째 날은 이제 우리 학원 그 일정을 지금 봐서 잡으려고 하는데 조만간 잡을 겁니다. 잡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빨간 날이라서 아마 오셨을 것 같고 주중에 제가 하게 되면 못 오실 것 같긴 한데 오늘 들어보시면 느낄 거예요. 아 동영상으로 해서 쪼개서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거나 그래서 향후에 올라가는 오늘 반하고 다음번에 반하고 해서 이틀 동안 진행하는 걸로 사실 이제 앞에 화면 띄워놓고 하는 거는 처음이라 조투법은 다른 것들은 좀씩 했는데 아마 시간이 약간 세이브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놓는 조투법이 워낙 많아서 그림은 이제 우리가 연도 중에 또 작업해서 좀 더 보완할 건데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림을 좀 그리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좀 이제 도형화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투법 개괄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투법은 어렵죠. 예, 저는 공부를 한 게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 즈음까지만 공부를 해서 20 몇 년 전이잖아요. 제가 공부했던 게 그 시대에 이제 세법학이다라고 하면 조투법은 그냥 교수님이 채점하기 싫은가 보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내는가 보다. 어려우니까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조투법은 하늘에 맡기고 그냥 간다. 근데 공부한 게 다행히 나오면 좋고 그냥 우리 그냥 뼈대만 잡아서 글짓기만 하고 나오자.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저 때는 그게 조문이 지금 뭐 200조문이 넘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조문상으로 따지면 147조인가까지가 있는데 뭐의 1, 뭐의 2 막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양이 늘어서 조문 양도 꽤 됩니다.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내고 거기다가 또 판례형으로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2021년도에 이제 사태가 터지고 이제 약간 채점의 불공정 시비도 나오고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그래도 쓸만한 것들을 좀 내서 할만하다. 지방세하고 조투법을 비교하면 지방세가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지방세는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취득세랑 등록면세랑 공부도 했는데 재산세도 아는데 이게 쟁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이라
조투법이 그나마 낫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투법이 또 25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지방세가 20점이고 이 두 개에 먼저 할당된 게 45점이거든요. 그랬었는데 근데 작년에 약간 경향이 작년에가 이게 지방세가 25점 나와버리고 조투법이 20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굳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어쨌든 둘은 합쳐서 45점이다. 어쨌든 둘 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투법을 공부하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세목도 그렇지만 이 쓸세가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쓸세에 나온 내용들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조투법이 이거고 개정도 이게 됐고 내용은 이거예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를 100% 여러분 소화하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들어보시면서는 큰 윤곽을 잡으면서 이게 뭔가 이제 어떤 취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규정이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목차를 큰 목차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다못해 이게 감면인지 아니면 공제인지 이월과세인지 과세 이연인지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제목 자체가 뭐 과세특례라고 해버리면 과세특례 그러면 이게 뭔지 입금수산입인지 뭐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딱 해서 연상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뭐 딱 그러면 연구개발 출연금 받았다고? 출연금 받으면 그러면 일단 세금 내야 되는데 지금 안 내고 이연하려고 입금 산입하는 거네? 뭐 이렇게 떠오르는 뭔가 딱 하면 떠오르는 그게 그림 연상시키면서 이거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야. 이거는 이월과세야.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거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세세한 내용까지 들어가서 뭐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건 힘들고 그래서 크게 따지면서 한 다음에 연상되면서 그 안에서 다시 타고 들어가서 내용은 어떤 게 있었지라고 하는 거를 좀 아는 그런 식으로 좀 살붙여가는 과정을 하다가 시험장 가는 거다. 그게 조투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쉽지 뭐 하면 딱 떠오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개 주제만 가지고 시험에 나오니까 대비해봐 라고 한번 해볼 만 하겠어요. 10개를 달달해서 하면서 계속 비교도 하고 이거지 하면서 계속 외우면 근데 워낙 종류가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욕심내 가지고 막 덤비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에 오늘 특강하니까 딱 두면 하루짜리? 그럼 하루에 다 조투법을 끝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루에 제가 다 진행한다. 그러면 진짜 막 날아가면서 막 해야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남는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쓸세 위주로 가져갈 건 목표는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안에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보고 좀 같이 외워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잡아서 이틀 동안 진행할 거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좀 되게 어려운 주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좀 어려운 부분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 감면일 텐데 그게 작년에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4점인데 작년에 나온 게 4점인데 나왔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짜증나고 막 그런 거 이게 갑자기 또 올해 또 개정되면서 작년에 개정해 놨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게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창업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감면이 달라지는데 5년간 감면하는 게 100%인지 아니면 50%인지 75%인지 25%인지 막 다양하게 또 더 복잡하게 외워야 되는 건데 다행이다. 그냥 보지 말자. 그죠? 작년 건데 또 나올 거냐? 근데 작년에 엄청 강조했기 때문에 4점짜리인데 3페이지 썼대 학생들이. 그거밖에 모르겠으니까 나머지 현금 영수증 얘기는 이거는 아예 책기에도 없는 내용이 일부 있고요. 일부 있고 좀 어려워서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좀 빼버릴 거예요. 빼버릴 거고 내용은 정리는 돼 있지만 보고 싶은 분들은 일단 뭐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긴 약간 하겠지만 더 오버해서 가져가겠다라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모르죠. 연타로 또 물어볼지 뒤통수 치려고 채점하기 싫어. 그러면 그 낼 거야 아마 다 안 할 거니까 백지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후순위로 미루고 더 여유가 되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는 것만 하자. 어쨌든 그게 좀 무거운 주제인데 그게 좀 날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 약간 어렵고 이런 주제들이 뭐 지방 이전의 주제라든가 지방 이전은 사실 뭐 큰 이슈가 되기도 하니까 오늘 볼 건 아니지만 지방 이전에 대한 거는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강조되는 부분은 중간중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막 주저리 막 말씀드리는데 일단 전달하는 거는 어렵다. 어려우니까 한 방에 해결을 못 한다.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야 된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뭐 이런 게 이런 게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하는 거다. 천천히 하면서 소화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여력 범위를 정하고 쓸새에다가 색깔도 칠하고 요거 먼저 형광펜 칠해서 이게 목차야. 목차도 나름대로 잡아놓은 것도 좀 있고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조금씩 이제 뭔가 이용하면서 윤곽을 그리고 그 안에 더 몇 퍼센트야 더 아니면 안 되면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기억이 안 되면 일정이라만 붙이면 돼요. 일정이라만 붙여서 너무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있죠. 뭐 취지 나오니까 일정인 취지, 일정한 취지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준용하면 일정한 법소정의 특례를 적용하고 일정한 경우에 사후 관리한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 네 가지가. 근데 그렇게 썼다가는 더 괘씸죄를 이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일단 조투법에 관련된 얘기 잠깐. 조투법은 일단 이제 배점 자체가 25점이면 좋겠다. 그래도 좀 더 쓸만하게 나와갖고 하면 좋겠다. 또는 20점. 작년은 20점이었다 이거죠. 25점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요. 배점은 그렇고요. 배점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출제 경향을 잠깐 얘기해 본다면 각각의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자, 여기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사례예요, 사례. 사례고 판례가 나오기도 해요. 사례 판례. 자, 근데 사례 판례형은 이건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론을 그냥 무턱대고 한 세 줄짜리 이론을 물으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교수님이 낼 때 뭔가 판례를 찾는 거지 이제 그 관련된 거를 찾아갖고 딱 던져주면서 그 안에 물음을 쪼개갖고 물어보는 어떤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판례 찾아 공부할 건 아닙니다. 또 판례는 또 중간중간에 제가 뭐 중요하게 뭐 자경 뭐 하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혜택 받는 것들의 판례가 있고 뭐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됐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판례가 좀 많이 유명한 것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은 판례 내용을 좀 알면 더 좋긴 한데 우리가 판례 조사에서 못하기 때문에 시험은 판례형으로 나온다, 사례형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이거는 도구에 불과하고요. 그냥 이건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이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형 문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각각의 이제 조문들 안에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뭐 취지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례 내용은 어떤 건지 이 특례 내용이 각가지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감면도 있고 공제도 있고 2월 과세도 있고 비과세도 있고 면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특례.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보통 사후 관리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깎아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어떤 조건을 붙여갖고 하다 보니까 조건 충족을 못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장난친 거다라고 돼버리면 사후 관리로 다시 토해내게 되는 감면 효과를 토해내게 되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틀은 그래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요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목차 정리하고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취지 같은 것들은 이제 요건이나 특례 내용을 보다 보면 취지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취지 같은 걸 막 외우고 들어가면 요건들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요. 요건 같이 유기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요걸 완벽하게 대비했다. 만약에 배점이 20점짜리 배점 또 25점 나왔는데 완벽하게 대비해서 내가 준비한 것만 나왔다. 이렇게 하면 100% 이제 합격이죠. 어떻게 보면 조특에서 2부 쪽은 고득점이 돼 버리는 거니까 2부는 진짜 고득점 하는 분도 많이 나와요. 딱 정리가 된 게 나와갖고 잘 쓰시면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25점짜리가 나왔을 때 한 반타작이 목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게 좋아요. 반타작을 하는데 어떤 주제가 나오든 내가 반타작을 할 수 있다로 폭넓게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약간씩 얹어가지고 이제 하면서 더 고득점 하는 걸로 가보자 그거예요. 첫 번째부터 막 20점 맞겠다 25점 중에 이렇게는 여러분 그런 마음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냥 뼈대가 이런 거니까 기본 점수는 맞아야지 반타작은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과정에 슬슬 정리된 것도 축약이 좀 돼 있는 거지만 여기서 더 치는 거죠. 이제 더 쳐갖고 일정이라만 붙이겠다. 중간중간에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난다 이거죠. 안 날 것 같으면 대표적인 거 하나 붙이고 등 대표적인 거 하나에다 등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서 들으시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걸로 목차화 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쓸쓸 이용해서 거기서 칠 거 쳐버리고 칠해가지고 요것만 딱딱해서 가져가고 그걸 외우는 작업을 해보고
그 외우는 작업까지 하는 것이 말이 쉽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됐다면 그 다음은 좀 더 얹어서 보다 보면 다른데 눈이 가는 거죠. 이제 다른 거 약간 눈이 가서 아 요것도 한번 더 넣어볼까?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윤곽이 잡혀 있으면 안에 부분 내용들이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처음 볼 때는 이게 부분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그냥 막상 어렵고 막 그게 처음 듣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뼈대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회독, 3회독 할 때 보면은 약간씩 뭔가 좀 더 얹을 게 나오고 아 이건 연결되는 거 이해가 되네. 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넣어야지. 그러면 연결지어 생각이 날 거다라고 하면 가져가는 주제로 다시 색깔 칠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범위를 계속 확보하면서 그걸 반복해서 보고 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 한 달 남았을 때 이때쯤 되거나 한 달 보름 남았을 한 50일 남았을 때부터는 조트법을 계속 이제 생활화시키는 거 하루에 몇 개씩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거 만든 거 보고 다니고 이제 하시면 좋겠죠.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유튜브 촬영까지 병행해 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계시면 제가 그냥 하나씩 찍으면서 테마별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했는데 다시 찍어야죠. 그래서 다시 찍어서 제가 3월 달이 지금 3월 달인데 3월 한 10여일 중순까지가 이제 강의가 다 해서 보강까지 막 진행되고 끝날 거니까 그 이후에 계획 세워서 제가 조트법도 그렇고 나머지 슬세에서 이제 여기 활용하는 어떤 유튜브 작년에 좀 올렸었는데 너무 늦게 올라갔어요. 책이 늦게 나와서.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예를 들면 1차 시험이 딱 4월 25일 날 딱 보니까 끝날 때는 다 올라가서 볼 수 있게 만들려. 그 목표는 그쪽 동차생 분들한테 하는 목표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제가 좀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A형, B형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눌 거예요. 동그라미 2개짜리 하나짜리 나온다든가 해서 필수부터 먼저 찍고 얹어서 플러스 알파 찍고 할 거니까 그거 이제 올라가는 거 해서 그거 왔다 갔다 이동할 때 하루에 하나씩 이제 보고 다닌다든가 한 해봤자 길어봤자 10분이고 짧으면 5분이고 5분, 7분, 8분짜리 이런 것들을 했던 거 작년에도 아마 100 몇십 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새로 찍을 거니까 그 찍는 거 같이 이제 하면서 그 안에 조트법만 한 3, 40개 정도를 찍을 거예요. 찍을 거니까 그것도 조트법은 그때 소화가 됐을 때 그래서 시험 한 달 남았을 때나 이때 올라가면 그거를 왔다 갔다 할 때 하루에 하나씩만 소화해야지. 짧으니까 그냥 빨리 두르면서 아 이거였지 딱딱 건드리는 거죠 이제. 하면서 같이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목차 잡아보죠 라고 하고 사후 관리 있죠. 요거 주의하죠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그럼 하루에 3개 4개 들으면 한 2, 3회독을 같이 돌려버리겠네요. 유튜브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근데 조트법 강의는 아마 동차생들은 소화도 못 하겠죠. 동차는 못 하겠죠. 유예분들이 이제 가능한 거고 동차는 기본 내용도 지금 듣기 힘든데 그래서 그러니까 유예분들에 맞춰 갖고 하는 것도 약간 얹어 갖고 유튜브 촬영을 해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조문별로 진행을 할 텐데 자 이제 좀 뺄 게 있어요. 뺄 게 이게 일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몰 되는 게 있어요.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뭐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시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슬슬 보시면은 기출이 있어요. 몇 년도 기출이 다 있는데 그 기출 참고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나왔던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일몰된 거는 이제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일몰돼 버린 거는 일몰된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몰됐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새롭게 뭔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 자는 몇 년 동안 감면된다든가 하면 지금도 감면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규정은 살아 있어요. 일몰됐다 언제까지 내용들 보면 2024년도까지 뭐 하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미 지난 지가 2년째인데 25년 26년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몇 년간이니까 아직까지 감면을 받고 있거나 혜택을 받고 있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규정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일몰돼 버린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험의 내용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일몰된 건 과감하게 버리자. 다 못 가져갑니다. 일몰된 거 버리고 최근 기출을 좀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 감면하는 거에 대한 내용 버리자 이런 얘기 했던 건데 최근 기출 됐던 건 좀 버리자. 최근 기출인데 한 5년치는 버리려고 하는데 사실 5년치 안에 버릴 것들 이렇게 뭐 보면은 뭐 5개밖에 안 되고 작년 거 재작년 거 따져 보면 이게 뭔가 뭐 버리는 부분이 일부예요. 많지 않아요. 어쨌든 버린다. 그래서 일단 버린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조트법 안에 양이 좀 많은 게 예를 들면 뭐 미완료라든가 뭐 동업기업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무회계 때 공부하잖아요. 어차피 회계학 2부로. 그러니까 그런 건 겹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못 한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이제 미완료든 이런 것들의 내용이 뭐 고배당 기업 들어온 거는 뭐 어차피 내용을 써야 되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하긴 할 텐데 고배당은 할 텐데 어쨌든 내용이 좀 많고 세무회계의 내용을 정리해야지만 쓸 수 있는
이론 뭐 계산도 해보고 등 해야지만 쓰는 게 좀 편한 이런 것들은 세무회계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활용해서 세법학이 나온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지금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한 5일 6일 동안 진행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세무회계랑 중복되는 게 있다는 거죠. 세무회계 때 수업 진행하는 이거랑 중복되는 내용은 우리 과감히 여기선 하지 말자 이거죠. 이게 이제 미완료라든가 이런 게 있고 미완료 또는 동업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최저한세라는 것도 있고 최저한세는 이게 이제 시험에 또 나왔잖아 몇 년 전에 기출도 됐고 최저한세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R&D 연구일가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R&D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 풀이 열심히 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율도 외우고 막 그런 거잖아요. 신성장, 뭐 원천 기술 뭐 이런 것도 외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중복되는 걸 하지 말자, 생략하자. 이건 세무회계 때 열심히 하시면 된다. 또 중요하게 많이 공부하고 계시는 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엽적이란 건 좀 빼자 이거죠. 너무 지엽적인 거. 그래서 다 일일이 대비하면 너무 부담만 되고 소화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것도 좀 빼고.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내용도 좀 빼고 이렇게 좀 빼고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한 이틀 정도 진행하면 된다. 늘상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강조됐던 것들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 스킵을 한다라고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총칙 내용인데 총칙 내용인데요. 앞에 보고 조금 이제 용어 정의도 하고 좀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특법도 시작하려면 이제 총칙이라고 해서 이제 총칙 안에는 이제 목적, 조특법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쓰는 용어들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는 무시할 건 아니고 우리가 표현하고 기술할 때 안에 조문들 내용 보면 안에 내용 표현이 누가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어떤 내용이라든가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요 용어를 정확히 기술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용어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총칙 안에 이제 목적. 그럼 조특법은 목적이 뭐냐 이거죠? 조특법은 이름이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그럼 조세특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세특례를 하면 보통 깎아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중과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특례라는 게 조세를 감면해주거나 깎아주거나 아니면 중과하는 거. 이게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제한을 좀 걸고 있죠. 제한이 좀 있다. 특례 안에 제한이 좀 있다. 그래서 특례도 있고 제한도 있다. 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인 거예요. 제목 자체가 그죠? 그러면 조세특례 내용은 감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과란 것도 있고 이게 특례 내용과 그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작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은 그리고 뭐 목적이야 조특법 목적을 쓰시오라고 물어보진 않겠죠.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지 이제 일단 요렇구나라고 이제 1번은 좀 봐놓으시고 특례 뭐 제한 이거다 이거죠. 그 표현 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은 과세 공평을 도모하고 뭐 정책적인 여러 가지 목적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자. 예를 들면 지방으로 보내자 정책적인 목적 지방 가면 많이 깎아줄게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지역을 좀 지원하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인구 감소 지역 같은 데 지원하자 뭐 이런 거죠 인구가 너무 주니까 이렇게 이런 정책적인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세제가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런 게 조특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한다 이 안에 보면 뭐 중소기업들 혜택 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중소기업들 많이 살려서 경제 발전 시키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괄적으로 어떤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조특법에 쓰는 용어의 정의예요. 처음에 이제 내국인이란 말 쓰는데 이 조세특례 안에는 우리가 개인들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건 법인만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소득과세가 많이 공부한 내용이니까 우리 뭐 거주자도 있고 비거주자도 있고 내국법인 외국법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조특법에서는 이제 아울러서 표현하는 걸로 좀 표현을 만든 거예요. 만든 게 먼저 내국인이야 내국인. 내국인 그러면은 거주자거나 법인세법 따지면은 내국법인이에요. 얘를 합쳐갖고 내국인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내국인이 그러면 거주자나 내국법인들이 혜택 받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된다는 거죠. 아셨죠? 내국인 이런 표현. 반대는 외국인 되겠죠 뭐.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이니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외국인 개념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국인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그다음에 또 안에 주로 다룬 내용이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법인세, 소득세가 우리가 늘상 우리 보는 제일 많이 접하는 세목이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입금이다, 입금. 우리가 아는 입금 법인세법상 입금인데 조특법에서 입금은 법인세법상 입금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합쳐갖고 입금이라고 부른대요. 합쳐서 여기 입금이다. 그래서 둘 합쳐서 부른 말이다. 그래서 규정들 보면 개인인데 왜 입금이란 말 쓰고 있지? 입금이란 말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더하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금은 반대겠죠. 필요경비와 송금을 합쳐가지고 송금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회계 기간처럼 세법에는 어떤 세법상의 어떤 과세 기간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세 기간. 그 과세 기간이 우리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라고 그대로 부르고 있고, 법인세는 사업연도라고 부르고 있고, 그죠? 다르잖아요, 표현이. 둘을 합쳐갖고 부르려니까 합쳐놨어요. 과세 연도라고. 과세 기간과 사업연도를 둘 합쳐가지고 과세 연도란 말 만들었어요. 과세 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뭐 몇 년간 해준다라고 하는 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막 그러면 법인 개인 둘 다 표현해서 아울러는 표현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세연도 이런 표현을 보시고 또 기술할 때도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 안에 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월 과세와 과세 이연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각종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는 특례 내용들을 볼 때 그 안에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이월 과세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어떤 것들은 과세 이연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그냥 그때 가면 이건 과세 이연이죠, 이건 이월 과세주라고 할 텐데,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월 과세는 뭔지, 과세 이연은 뭔지,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 내용을 활용해서 뒤에 가서 그냥 이월 과세면 그 이월 과세, 그 과세 이연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 과세와 과세 이연. 시험에 계속 출제되는 부분이 이월 과세 같은 거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응? 이월 과세. 자, 물어보고 재작년 문제도 이월 과세 물어봤어요. 농업인 어쩌고 해서 나오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이렇게 등등 이런 것들 해서 이월 과세 내용이 나왔고, 밑에 과세 이연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이제 우리 조특법 안에서의 어떤 특이한 규정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알고 가자. 그래서 이월 과세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이월 과세는 예를 들면 밑에 이제 뭐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 과세 3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 지금 있습니다, 규정이.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거야. 이때 현무 출자 같은 방법을 통하는데, 그때 이제 해주는 게 이월 과세입니다. 요 이월 과세부터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우리 용어 정의 하고 있어요, 용어 정의, 그죠? 그래서 내국인, 입금, 송금, 과세연도 등 받고, 이월 과세가 조특법에 쓰는 특이한 제도니까, 특이한 거니까 한번 보자. 요게 그림이 있습니다. 쓸세에 가면은 요걸 한번 가지고 이용해 보죠. 자, 보시면 이제 2월 과세부터 먼저 본다. 2월 과세. 2월이란 말은 여기 이제 과세 주체 2월이에요. 내용 들어보시면 과세 주체가 2월 되는 거예요. 뭐 동일한 자라고 봐도 되는데 어쨌든 과세 주체 자체는 바뀌는 거니까,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주체의 어떤 2월, 과세 주체의 2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2월 과세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볼게요. 2월 과세.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어떤 특례 내용에 이 2월 과세가 쓰이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인 전환이라는 거예요. 법인 전환. 자,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하다가 나는 개인 사업하기 싫어, 이제 법인 할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무출자예요. 현무출자. 일단 법인을 만드는 거죠. 얘가 법인으로 만들어서 거기로 넘어가겠다는 거야. 법인 전환하는 과정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사업에 쓰는 자산들을 이쪽에다가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했을 때 이 법인 전환이 일단 혜택을 좀 주겠다는 거예요, 세제적으로. 나중에 가시면 그 조문 뒤쪽에 아까 해서 혜택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가지고 2월 과세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자는 겁니다. 요때 2월 과세. 자, 그럼 이제 개인 사업자가 지금 자산들을 법인에 현무 출자합니다. 그러면서 법인 만들겠다는, 법인 전환해 가겠다는 거지. 자, 그럼 보시면, 자, 먼저 개인 사업자인 갑이 사업에 쓰고 있던 고정자산, 이 조특법의 표현은 고정자산 표현도 막 쓰고 있어요. 우리 법인세나 이건 유무형 자산으로 바뀌고 막 그랬지만, 자, 사업에 쓰는 고정자산이 있었대요. 취득은 1,000원에 했대요. 1,000에 취득을 했대요. 자, 근데 법인 전환할 때 이때 법인에다가 현무 출자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소득과세, 조특법 내용이 아니라 얘가 개인 사업자라고 했으니까 어떤 소득으로 세금 내는 거야? 사업소득이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이죠.
그럼 사업소득인데 그 안에 쓰고 있던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들을 이거를 팔면 현물출자도 양도입니다. 맞죠? 양도. 양도의 개념은 유상으로 대가성이 있으면 양도입니다. 그럼 양도를 했으면 이건 어떤 주머니로 과세가 되죠?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이죠. 맞죠? 기억나죠? 사업자들이 토지 건물 등을 팔면 양도로 가요.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누구라면 얘가 복식 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우리 주머니로 봐, 사업으로 봐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개정돼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럼 얘가 양도세 과세가 되는 토지 건물일 거란 말이에요. 보통 부동산 같은 것들이랄 거죠. 이런 것들을 이 법인 만들면서 현물출자했어요. 그 현물출자는 양도의 개념이 합당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사업소득은 아니고요. 어쨌든 얘를 한번 따져본다면 그러면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양도세면 세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얼마에 현물출자했냐면 현물출자 주식을 2천짜리 받은 거예요. 그러면 1,000에 취득했다고 했으니까 요번에 2천의 대가를 받게 되면 1,000만큼 벌었으니까 1,000에 대한 양도세를 낸단 말이죠. 개인 사업자지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가 되면 양도로 보내지니까 그럼 양도세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양도 차익이 지금 1,000이에요. 지금 2,000이고 1,000의 차이니까 1,000이니까 양도세가 계산해 봤더니 200만큼 나오더래요. 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200만큼 나오더래요. 자, 근데 그러면 요게 지금 당장 세금을 내야 되지만 요거는 세금 내지 않게 2월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일단 과세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얘는 이걸 팔아서 그 대가를 주머니에 들어와서 실현시켜서 뭔가 자기 부를 챙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양도에서 대가를 누리는 그런 소득과세의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건 형식은 어떤 양도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현물출자라고 하는 근데 실질은 양도로 보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양도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냥 법인 바꿔서 이제 사업활동 이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또 미실현 소득이기도 하고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지. 어차피 얘가 주머니에 돈을 챙겨가고 막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주식을 받았잖아요. 출자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자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법인으로서 이제 사업 활동을 하다가 얘가 팔 때 그때 되면 그때 실현된 걸 봐서 그때 세금 내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세금 내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매기지 않고 나중에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중에 3천에 팔았다면 그럼 양도 차익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얘는 2천에 취득한 게 되는 거지. 법인 입장에서는. 얘는 1,000만큼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내는 걸로 했고 그랬다가 이제 법인으로 돼서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2천에 3천 차이인 1,000만큼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낼 텐데 그때 요금은 1,000만큼 세금 안 냈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2월 해갖고요. 그래서 요거를 법인세로 낸대요. 양도세로 내야 될 거를 법인세로 이제 법인 됐으니까 법인세로 그냥 요 세금 그대로를 낸다는 거야. 실현될 때 그대로 갖고 있다가 요 200만큼을 이때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2월 과세 약간 독특하잖아요. 맞죠? 2월 과세. 그래서 얘가 사실은 법인 전환해서 얘 주인 됐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로서의 어떤 인격체 그리고 얘는 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격체가 달라졌어요. 물론 숨어있는 주인은 갑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체는 바뀐 거니까 개인이라는 개인 사업체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법인으로 주체가 바뀐 거니까 이게 2월 과세. 과세 주체의 2월. 과세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2월 과세다라고 불러요. 아셨죠? 2월 과세 이런 게 있네요. 요 2월 과세를 여러 가지 이제 규정에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나온 문제도 2월 과세 내용을 가미해서 그렇게 출제가 됐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작년 문제가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2월 과세가 나왔던 거예요. 영농조합법인 그래서 현물출자 2월 과세 나왔다. 그럼 여기에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아요. 영어조합법인 같이 물어봤었죠. 사실 영어조합법인 그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그 2월 과세죠라고 하면 이제 아시겠죠, 그죠? 2월 과세.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출제가 됐구나.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설명할 수가 있겠지. 요게 2월 과세 규정입니다. 2월 과세 규정. 자, 됐죠? 2월 과세 됐습니다. 자, 또 하나가 2월 과세 지금 봤는데 2월 과세는 한번 이제 다시 올라가서 표현 한번 볼까요? 2월 과세. 자, 2월 과세 지금 봤으니까 내용. 자,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양도한 그 개인에게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할 때 그때 개인이 표현 종전 사업용 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그 법인이 양도한 거니까 아까 처음에 양도하는 거죠. 1,000짜리 취득했던 걸 2,000에 파는 2,000에 현물 투자하는 거야. 2,000에. 그때 양도세도 다양한 여러 개의 자산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게 기본세율 적용할 때 합산하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놈 한 놈에 대한 세금만 이제 과세 2월 과세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한 놈만. 그래서 그때 그 법인이 현물출자할 때 그 자산 외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없다. 그놈만 딱 갖고 계산한 그 세액 상당액을 구해서 그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아셨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예가 방금 예를 들었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된다. 자, 또 하나가 이제 과세 이연이네요. 이거 좀 다르네요. 옆에 써놨지만 결론적인 과세 시기 이연이야. 얘는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난데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게 만들겠다. 이연하겠다는 거야. 이연, 과세 이연이라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림 보고 이해하시고 와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이 또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과세 이연은 이게 자, 사업 전환 통상 변화 대응 지원 기업 과세 특례 지금도 있는데 어쨌든 요게 대표적인 예라는 거야. 이제 이거 말고도 여기저기 활용되는데 사업 전환 제목 들어보시면 사업이 전환된대요. 통상 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름이 지금은 통상 변화 대응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름이 좀 달라서 지금은 이제 바꿔놨지만 사업 전환 통상 변화 대응 지원 기업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엔 무역 조정 기업인가 뭐 그랬어요. 무역 조정 기업. 이게 무역이란 거에서 우리가 한미 FTA라든가 뭐 이런 게 옛날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오래됐죠, 그죠? 그런 게 발효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체결되고 하면서 이른바 관세 자유 뭐 이런 것들 서로 무역할 때 관세 매기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시장이 개방되는 거야.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돼서 우리가 여태까지 관세를 통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을 막고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국내 산업이 보호가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관세 철폐, 관세가 안 매기게 되는 거니까 FTA 자유무역이 돼버리니까 이래 버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어떤 시장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때 막 떠밀려 온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떠밀려 와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보면 어떻게 혜택이 좀 있는 거죠. 싸게 뭔가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바나나가 옛날에는 엄청 비쌌는데 바나나가 뭐 싸져가지고 이제 지금 바나나 저 어릴 때는 바나나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바나나 먹으려고 시장 따라가는 거 엄마가 갈 때 시장 갈 때 따라간다는 너 바나나 먹으려고 그래서 바나나가 500원이었습니다. 그때 500원은 무지하게 큰 돈이었어요. 500원이 지폐였어요. 너무 옛날 얘기지만 500원이 지폐였어. 지폐 지갑에 지폐 꺼내서 줘야 되는 500원. 거북선 있던 모양이 지금도 기억나요? 거북선 그려져 있고 이랬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머니가 계산하고 하나 주면 그거 하나 먹는 게 엄청나게 이제 막 그 뭐 어머니가 사주는 것 때문에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이제 그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바나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나나가 다 시꺼멓죠? 안 먹어서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바나나 시꺼매서 막 이렇게 그래서 먹을 수 있잖아요. 겉은 시꺼멓게 돼도 안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씩 싸주더라고. 이제 강야로 오면 이제 먹으라고 이제 다 이제 상한 거 같은 거 느낌이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 바나나를.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있어도 안 먹는.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런 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으나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 산업은 보호가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떠밀려 오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보호가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내가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네. 이제 안 되겠다야. 이제 미국에서 뭔가 밀려오니까 내가 이 산업을 못 하겠어. 이 사업을 못 하겠어. 다른 걸로 전환해야지. 다시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산을 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새롭게 자산 사서 이제 사업을 이어가야죠. 업종 변환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업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무역 조정이라고 불렀고 지금 이제 더 폭넓게 통상 변화 대응. 통상적인 변화에 대응하려고 내가 다르게 갈아타는 거죠, 이제. 갈아타는 거야. 그러면 있는 자산을 팔고 다른 거 사갖고 또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러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 요거 하게 되면 과세이연의 느낌이 좀 든다. 이게 뭐냐면 이상하충당금 아시죠, 우리가? 그 왜 해요? 이상하충당금은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 차익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일단 입금이라는 거지 이게. 입금이라는 얘기는 법인세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험 차익 발생했다는 얘기는 불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동종자산 같은 걸 취득해서 또 사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그 보험 차익이 입금이라고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자산 취득하려는데 돈이 모자랄 거 아니냐.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은 세금 안 내게 해주고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안 내고 나중으로 이연해 갖고 세금 내게 만들겠다. 그래서 일상화 충당금 등을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느낌이야 이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자산 팔고 다른 걸로 전환하고 싶대. 신사업으로. 종전 사업을 그만하고 신사업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팔고 이제 또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살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자산 판 거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면 돈이 모자랄 거 아니냐. 돈이 모자랄까 봐 일단은 지금 세금 안 내고 나중에 신사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세금 내는 걸로 이연시킬게. 내가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야. 난 그대로 있는데 과세만 이연되는 거예요. 아까 2월 과세는 다른 거야. 2월 과세는 아까 법인 전환하고 막 이런 것들이니까 인격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거니까 주체가 바뀐 거라고 보는데 나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맞지만 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니까 그거 맞지만 일단 주체는 바뀌었으니까 주체의 어떤 이원이라고 보는데 얘는 시기의 이연인 거야. 시기가 이연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그림 보시면 돼요. 그림 보시면 돼요. 좀 더 키워볼까요? 너무 큰가? 집중이 안 되네. 자, 그림 보이시죠? 자, 보세요. 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종전 사업이래요. 전환전 사업이라고 하기도 여러 가지 불러요. 전환전 사업, 전환하기 전의 사업. 갑자기 떠밀려 갖고 이제 뭐 FTA다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못 하겠네. 전환전 사업에 쓰고 있던 자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전환 사업으로 바꾸고 싶대. 다시 전환하고 싶대요. 다른 걸로 바꾸고 싶대요. 전환 사업. 또는 신사업, 종전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전사업, 신사업 아셨죠? 그러면 전환하기 전에 사업에 쓰고 있던 자산이 있는데 얘도 역시 이제 팔고 새롭게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야. 숫자가 1000에 취득했다가 이때 이제 판대요. 2000에 판대요. 2000에 판대요. 그러면 차익이 1000만큼 나왔습니다. 그 2000에다가 세금을 또 구해봤더니 세금이 양도세가 200이 나온다고 쳐요. 200이. 이 세금을 원래 내는 게 맞지. 양도니까 이건 100%. 아까 봤던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 개념이고요. 양도세는 폭넓어요. 양도랑 유상 대가성 있으면 다 양도야.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다 양도입니다. 아까 양도, 여기도 양도야. 그냥 판 거야. 이건 돈 받고 판 거야. 자, 그러면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한데 자, 이런 상황이야. 너 신사업 하려고 지금 전환사업 하려고 지금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돈이 여기에 쓰여야 되는 거지. 이제 새로운 사업에. 그럼 취득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서 이거를 과세 이연해 주겠대요. 이거를 세금 안 내게 해주겠대요. 근데 보니까 양도 차익이 지금 얼마인데요? 1000입니다. 1000인데 이거 얼마에 팔았을 때야? 2000에 팔아서 1000만큼 발생한 양도 차익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 취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산 취득을 해야 돼. 보니까 느낌이 또 갑자기 일상합 충당금 떠오른다. 일상합 충당금도 그것도 이게 불나가지고 하면 동종자산 취득에 돈을 쓸 거다. 쓰거나 아니면 쓰겠다. 그죠? 사업계획서 같은 거에서 사용계획서 이걸 만들어서 2년인가요? 보험 차익은? 그죠? 나머지는 1년이고 막 그렇잖아요.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내 취득을 하면 되잖아. 취득할 계획이면 그걸 반영해서 해주고 충당금 설정할 때 100%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자산 동종자산 취득에 돈을 썼어야지. 보험 차익을. 그 보험 차익을 쓴 거를 가지고 와서 쓴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쓴 거 그걸 가지고 와서 그만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그냥 쉽게 처음 출발 2000에 팔았고요. 2000에 샀대요. 신사업 자산을 똑같은 금액에 샀다는 거야. 그러면 2000 분의 분모에 그 다음에 분자 2000 취득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000분의 2000이니까 1000 그대로 다 1000을 다 과세를 이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양도세 안 냅니다. 아예. 양도 차익 1000이 다 이연됐기 때문에 이때 뺀다. 차익이 없다. 없고 와서 신사업을 하다가 이걸 나중에 팔 때 이때 세금 내는 거야. 이때 안 내고 이때 내는 거니까 이게 시기가 이연되는 거지. 이게 과세 이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세 이연.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신사업에 와서 이거를 나중에 3000에 팔았답니다. 그럼 팔 때 양도가액은 3000인데 취득가액은 당연히 2000에 샀으니까 취득가 2000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때 과세 이연되는 금액을 여기 취득가액에서 뺀다라고 돼 있어. 뺀다. 과세 이연 금액을 빼준다면 혜택인 것처럼 보니까 빼준다보다는 뺀다라고 하면 맞는데 어쨌든 뺀다. 그래서 이때 빼버려서 그러면 3000에서 2000이 아니고 2000에서 취득가액에서 1000을 빼버리니까 취득가액이 10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양도 차익이 지금 얼마 나와요? 2000 나오게 돼서 요 1000만큼 과세 안 됐던 이연됐던 금액이 일로 와서 여기 포함돼서 과세가 되게 만드는 요게 이연인 거예요. 아까 2월 과세랑 좀 다르죠? 얘는 여기서 요 차익에 대한 이제 세금 낼 때 요쪽에다가 이제 금액적인 반영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2월 과세는요. 그 양도세 200이다 금액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 금액 그대로 법인세로 내는 거죠. 원래 소득세 내야 되는데 법인세로 전환해서 법인세로 내는 걸로 금액은 똑같은 금액을 이게 2월 과세.
그냥 2월에서 금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때 와서 이 차익을 구할 때 이 금액을 빼는 방식을 통해서 한다라고 해서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취득을 2,000에 해야 되는데 2,000에 안 하고요. 만약에 1,500에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00에 안 하고 1,500에 했어. 취득을. 그러면 지금 주머니에는 2,000에 팔고 1,500에 샀으니까 주머니 500이 남았지? 우리 보험차에 갈 때도 주머니 남은 금액은 빼지? 기억나요? 이상하충당금 할 때? 그때 설정하는 금액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상하충당금 설정 관련된 조정할 때 뭐부터 먼저 해요? 갑자기 법인세법 얘기하는데 뭐부터 먼저 해요? 세무상 보험차익 구해야죠. 그래서 보험차익에 대한 세무조정 먼저 하죠. 맞아요? 그 자산 불나갖고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진 건물 그 공장 건물 불탔단 말이에요. 그 공장 건물에 딸려 있는 유보나 마이너스가 있다면 걔부터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걔부터 조정해야 되겠지. 그 과정이 세무상 보험차익으로 돌리는 과정이지. 장부의 보험차익이 아닌 세무상 보험차익. 10억짜리 건물인데 1억만큼의 유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을 탄 게 15억 받았어요. 그러면 회계상의 보험차익은 장부는 10억짜리니까 5억만큼 보험차익일 텐데 세법은 보험차익이 11억짜리니까 유보가 있으면 4억이니까 보험차익을 1억만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유보가 화재 발생하면 이게 재해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니까 얘가 추인됩니다. 1억만큼 추인되는 게 1억이 입금무산이 마이너스로 추인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로 추인돼서 입금이 줄잖아요. 그러면 세무상 보험차익이 얼마가 된 거야 이제? 5억이 아니라 10억짜리인데 공장 건물이 유보가 1억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세무상은 11억짜리고 장부는 10억짜리인 거지. 그리고 불나서 보험금은 15억 탔다고요. 그럼 장부의 보험차익은 5억인데 세무상 보험차익은 4억이잖아요. 그래서 1억만큼 입금산이 마이너스가 그게 추인이라고 1억만큼이. 추인이 된 거죠? 그럼 세무상 보험차익이 지금 4억이 된 거야. 이 보험차익을 과세 이연받고 싶어. 이상한 충당금 설정하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거지. 자산 취득하는데 만약에 13억에 취득했대요. 새로운 자산을, 동종 자산을. 그럼 얼마만큼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상한 충당금 설정할 수 있습니까? 너무 이게 가상의 공간에서 막 하니까 지금 없나요? 법인세 공부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니까 지금 북밸류가 얼마였다고 건물이 불나기 전에 10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유보가 있어요. 유보가 1억만큼 있어요. 그래서 세무상 가액은 11억짜리였어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했어요. 보험금을 탔는데 보험금을 15억만큼 받았대요. 그러면 장부상 금액 기준으로는 보험금 탄 게 15억이니까 보험 차익이 5억일 텐데 세무상 기준은 11억짜리니까 요와의 차이를 구하면 4억이니까 요 조정에서 유보가 추인된다고요. 보험 차익 발생 시. 그래서 요 보험 차익 입금만큼이 1억만큼이 입금 불산입하고 1억만큼이 마이너스로 추인된다고요. 얘는 추인해버리고요. 그러면 추인함과 동시에 세무상 보험 차익인 이 4억만큼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보험 차익이. 그럼 4억만큼 보험 차익을 가지고 세금 내게 되면 새로운 자산 취득에 돈이 모자랄 거니 그래서 이상한 충당금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통해서 얼마짜리 샀다고요? 취득을? 자산 취득을 13억에 했다고요. 13억에. 그러면 이때 보험 차익이 세무상 보험 차익인 4억이 요게 요 취득에 돈이 쓰여야 그래야지 이상한 충당금 설정을 하는 건데 근데 보험 차익 중에 얼마만 쓰였어요? 보험 차익 중에는 이때 뭐라고 돼 있어? 새로운 자산 취득한 거에 대한 금액은 구우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먼저 쓰였다고 보래요. 그러면 얼마야? 장부가액이 세무상 11억이잖아요. 11억이 먼저 쓰인 거니까 보험 차익은 얼마밖에 안 쓴 거야? 2억밖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2억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충당금 설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머니 돈이 남아있다면 그만큼은 충당금 설정이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도 이연할 때도 만약에 1,500에 샀다면 500만큼 주머니 남았으면 걔만큼은 이연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구조고요. 이것도 이상한 충당금도 과세 이연이란 말 쓰잖아. 얘도 과세 이연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공식을 잡잖아.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 법인세법은 우리가 강의하는 거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이제 이상한 충당금 설정액 이상각 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 설정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세무상 보험차익에서 세무상으로 구한 보험차익에서 마이너스 미사용액 보험금 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이에요. 이렇게 빼면 된다고요. 이게 얼마인데요? 세무상 보험차익이 지금
4억이죠. 장부는 5억이지만 요 조정을 함과 동시에 보험 차익은 4억이 됐다고 했잖아요. 4억이. 세무상 보험 차익은 4억입니다. 근데 보험금은 15억 탔는데 자산 취득에 13억 썼으니까 주머니 얼마 남았어요? 미사용액이 2억 남았잖아요. 2억만큼 빼시면 2억만큼이 충당금 설정할 금액이 된다. 이게 법인세법의 공부잖아요. 이래서 충당금 설정했다가 자산 취득하죠. 이제 충당금은 언제 환입을 잡아요? 자산이 없어질 때 환입 잡습니다. 맞습니까? 자산이 없어지면 환입 잡습니다. 없어질 때 없어지는 비율만큼 하는 건데 이때는 세무상 비율만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면 감가상각 15일 먼저 해서 15일한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환입 잡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 흘러가는 흐름을 잡고 있어야죠. 이건 세무에게 되게 중요하니까. 아셨습니까?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이건 좀 이따가 보시면 이 얘기한 이유가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한 걸 이용해서 이제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다음 되는 거니까. 아셨죠? 이상한 충당금이란 거 알죠? 내용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다. 뭐 맛배기로 말씀을 좀 아까 드렸는데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요 얘기가 이제 이 개념 그대로 해서 활용되는 게 좀 있으니까 말씀 좀 드렸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얘가 이 자산을 팔고 들어온 돈으로 이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니까 지금 여기 과세연해 주는 건 얘를 취득하는 전제 조건. 이때 돈이 모자랄까 봐. 신사업, 전환 사업에 대한 자산 취득할 때 돈이 모자랄까 봐 옛날 자산 팔고 들어온 돈으로 취득해야 되는데 세금 뜯어가 버리면 돈이 모자랄까 봐 지금 안 내고 과세 이연해 줄게. 라고 해서 지금 이연 금액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취득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해버리면 해줄 게 없는 거지. 근데 취득을 했대요. 다 했대요. 2천. 그러니까 아까 1,000을 했던 거지. 그랬는데 만약에 2,000에 취득하지 않고요. 요거를 취득을 1,500에 했다는 거야. 그러면 주머니에 지금 500이 남았네요. 다 돈을 안 썼잖아. 그러면 이연 금액이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연 금액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걸 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양도 차익은 1,000이었는데 맞아요? 곱하기 얘 양도 차익이 얘가 지금 1,000에서 양도가액이 지금 2,000이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지금 2,000 들어왔잖아. 쉽게 말하면 들어온 돈이 2,000이잖아. 팔아갖고 들어온 돈이. 종전 사업에 쓰던 걸 팔아 들어온 돈이 2,000이잖아요. 그 돈 중에 이쪽에 신사업에 자산 취득하는데 얼마 썼다고요? 1,500. 그럼 주머니 얼마 남았어? 500이죠. 여기다가 쓴 돈만 집어넣으래요. 미사용 아직 안 한 거는 빼란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2,000분의 1,500이니까 750 나오나요? 750. 그래서 750만큼만 이연된다고요. 여기 750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250의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750만 이연시키는 거니까. 750이 와서 나중에 이거 팔 때 750을 여기서 취득가격에서 뺀다. 이렇게 해서 구조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간단하게 계산도 곁들여 물어볼 수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이 내용이 나온다면 부분 쪼개서 물어보니까 이해했나요? 요 마인드가 돈 안 쓴 거는 뺀다. 요 마인드를 좀 잡아드리려고 이 충당금 얘기를 한 거고 요것도 내용도 중요하니까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요. 뭐 쉬는 시간에도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세 이연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를 한번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자 과세 이연은 과세 시기의 이연이다. 맞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또 이연이 쓰이는데 여기 뭐 공장 이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있던 거를 팔고 새로운 뭔가를 할 때 혜택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자 통상변화에 대응하려고 그런 거야? 이런 거 또 있고 등등 있다. 자 그러면 공장 이전 등을 위해서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사업용 고정에 있는데 이걸 양도하고 양도가액으로 이제 뭔가 지원해주는 다른 사업용 자산들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근데 종전 사업용 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 중에 계산식에 따라서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신사업용 자산 등을 나중에 팔 때 그때 그 취득가액에서 그 이연됐던 금액을 뺀다. 취득가액이 빼니까 양도 차익이 커져서 그때 과세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자 이해했으면 좀 쓸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다. 자 식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종전 사업의 자산 양도 차익에서 팔아 들어온 돈 얼마야? 양도가액. 얼마 주머니에 들어왔어? 그 중에 새로운 자산 취득해서 얼마 썼어? 들어온 것 중에 얼마 썼어?를 분자에 집어넣어서 이게 이연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가 사업전환 통상변화 대응 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 등의 방금 그림 봤던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알고 가자. 가장 많이 이것저것 쓰이는 거니까 뒤로 가면 오늘은 많이 안 나고 뒤쪽 가면 많이 나와요. 이월과세, 과세이연 이런 거 나오니까 그게 그거였지라고 하면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됐습니다. 자, 됐고 이제 또 용어의 정의에 7번이 조대 특례네요. 특례 내용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 것이 이제 기출됐던 적이 있어요. 올해도 안 됐네요. 2017년도니까. 자, 이제 조대 특례란 거야. 특례. 특례는 여러 가지 뭐 특례 세율이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세액공제라든가 소득공제 준비금 막 특례들이 많아요. 그런 깎아주는 감면과 그 다음에 또 특정 목적을 위한 입금산입, 송금산입 등의 중과세. 이게 입금산입, 이게 송금부산입 같은 게 되겠죠. 말하자면 송금부산입, 입금 가산 조정 등을 한다든가 해서 중과세 하는 것도 있다.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조례 특례 내용은 일단 여기 정리를 좀 해놨어요. 조례 특례 내용을 자 특례를 좀 더 구분해 보면 특례 내용 구분해 보면 이제 깎아주는 감면도 있고요. 그다음 중과도 있고 중과는 거의 드물죠. 몇 개 안 되는데 주로 깎아주는 거야. 감면이야. 주로 깎아주는 감면. 근데 감면 안에 보면 직접 감면이 있고 간접 감면이 있고 그래요. 직접 있고 간접 있고 그래요. 자, 이 차이는 뭘까요? 지금 아까 봤던 과세 이연이라든가 아니면 이월과세라든가 이런 거는 세금을 안 걷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체를 이월시키거나 시기를 늦춰주겠다는 겁니까? 그냥 늦춰주는 거지 이게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주체를 바꾸고 나중에 팔 때 2월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안 걷겠다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이연하거나 등해서 이연해 주는 거는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걸로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혜택이에요. 직접적인 혜택은 뭐야? 우리가 공부하는 비과세도 있고 세금 안 걷겠대 비과세. 그다음에 소득공제 같은 것도 있고 깎아주는 거지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 감면 그냥 그 금액을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세액공제 뭐 했어 몇 프로만큼 공제해 줄게. 그러면 10%만큼 깎아줄게. 깎아준 거야 그냥. 그 세금은 낼 필요 없는 깎아줘 버린 거죠. 이게 직접 감면이라고 불러요. 직접적인 감면이 있고 간접적인 감면이 있고 이게 혜택이 훨씬 크죠 직접이. 그다음에 간접 감면. 그래서 내용 보면 직접 감면은 비과세, 소득공제, 뭐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게 맞죠. 세액 감면, 세액 감면, 그다음에 세액 공제, 감면 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우리가 계산구조 법인세 할 때 보면 다 나오는 거. 우리 계산구조에 비과세, 이비소 빼고 비소 그죠? 그다음에 세액 나오면 세액에서 세액 감면도 있고 세액 공제도 있고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각가지. 그 우리가 법인세법 등에 공부했던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은 법인세법이 없지 뭐. 다 조특법이라고 돼 있고. 그게 지금 우리는 조특법을 지금 와 있는 거니까. 그죠? 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 나오겠지 이제. 법인세법 공부했던 외국납 세액 공제 이런 건 없겠지. 그럼 법인세법이니까 여기만의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감면, 아니 간접은 입금무산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입금무산입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입금무산입했다가 나중에 입금산입하는 거겠지 아마도. 그래서 이것도 이연이에요. 지금 입금무산입했다가 나중에 입금으로 하는 거. 요거랑 비스무리한 거.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본다. 이상중단금도 있고 그다음에 2월 과세도 있고 과세연도 있고 다 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늦춰주거나 하는 혜택을 주는 나중에 내 지금 내지 말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과도 있네. 중과는 간주임대료 안에 보면 추계시 뭐 이렇게 해서 또 간주임대 안에 여러 가지 시가 안에서 이제 어떤 이런 불이익 주고 하는 것들이 조특법 내용이에요. 간주임대료. 그다음에 최저한세라는 것도 있고 최저한세. 감면 같은 거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줄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내야 되는 세금 최저한세, 미화율 이런 것들은 세금을 더 걷는 입장이잖아요.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죠?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과가 되는 어떤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감면과 중과라는 특례, 이런 특례 내용과 특례를 적용할 때 어떤 제한을 걸어놓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가미하는 그래서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이다라고 했던 거고 특례 내용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좀 써봐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교재로 가시면 교재 바로 뒤에 연습 문제 갖고 계신 분들 연습 문제로 있죠. 원래 있던 문제. 그래서 그 연습 문제 이제 해답 같은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거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제 뭔가 참고하라고 넣는 거나 마찬가지. 요게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기출 문제 아니고 그래서 간접 감면, 직접 감면의 어떤 개념하고 어떤 효과 이런 것들, 과세 효과 이런 것들 설명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내용하고 그다음 유형으로 직접 감면과 간접 감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해놨으니까 요 제목 타이틀에다가 내용 어떻게 얹지 어떻게 살붙이지라고 하는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된다. 별거 아니죠. 그냥 읽어보고 한번 이제 구상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물어봤다면 제목 정도 기억나는 게 일단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제목이 크게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보면 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의 테마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 그렇지 깎아주는 거지 직접 갚으면 2월 해주는 거지 간접 이상한 춘다금 딱 떠오르면 되고 우리 지금 봤으니까 이 두 가지 떠오르면 되고 이런 거지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 이거 나오니까 좀 이따가 입금무사님 이거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이 간접 감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잠깐 몇 가지 내용이 더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인구 감소 지역과 위기 지역이라는 게 요거 작년에 들어온 거고요.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래. 이게 문제 심각하죠. 인구가 자꾸 줄어요. 인구 감소 지역. 또 위기 지역이란 것도 이 안에도 보면 고용 위기 지역 이런 것도 있고 뭐 고용 관련된 어떤 위기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인구가 많이 줄어갖고 막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 인구 유입되게 하려고 자기 돌아오라고 하려고 와서 뭐 악이 나면 뭐 얼마 지원금을 주고 막 별의별 혜택을 막 주면서 다 오라고 막 하는데 그래도 다 빠져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막 가버리고 서울로 수도권에 몰리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줄더라 이거죠. 줄더라. 수도권은 인구를 분산해야 되겠고 그쪽은 인구가 지금 모자라서 난리고 지방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위기 지역에 많이 들어오라. 위기 인구 감소 지역에 많이 들어오라고 작년에 들어온 게 뭐 1세 1주택 관련된 혜택을 주거나 종부세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들 주면서 들어왔다.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왔고요. 인구 감소 지역 제목. 그다음에 올해는 위기 지역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위기 지역. 위기 지역에 창업을 하잖아요. 이걸 창업하면 고용이 다시 고용 위기인데 고용이 또 창출되잖아.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럼 법인세를 감면해 준대요. 5년간 해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조문 짬짬 뒤에 있어. 뒤에 개정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된다. 그래서 위기 지역이란 정의를 했구나. 위기 지역에 대한 내용을 뒤에 담을 거니까 앞에 용어의 정의에다 위기 지역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위기 지역은 고용 위기 지역 등 이런 데가 위기 지역이다. 요거 많이 들어본 용어니까 고용 위기 지역. 재난까지 얘기하네. 고용 재난 지역 이렇게 포기하고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이런 게 국가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 만약에 그 많이 좀 관심 분야기도 하고 관심이 되기도 하고 이게 되게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위기 지역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구개발이라는 게 나오네요.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지 뭐 별거 없죠, 그죠? 근데 연구개발이라는 용어가 뒤에 막 등장하잖아. 연구개발 관련된 혜택도 주고 큰 테마죠. 연구개발 테마가 R&D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느 하나는 제외하는 게 좀 있네요. 일반적인 관리라든가 지원 활동이라든가 뭐 반복적인 정보 수집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미 기획되어 있는 콘텐츠의 단순 제작 활동이래요. 이미 있는 거니까 이건 개발한 게 아니야.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있던 걸 울고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연구개발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 일반적인 거라든가 연구개발 R&D 연구개발 이런 거 관련해서 일반적인 관리라든가 반복적인 활동이라든가 뭐 위탁받아 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인력개발, 연구개발이 있다면 또 인력개발은 사람을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개발한다. 그래서 고용하고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이다. 별거 없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또 용어의 정의 내용에 어떻게 보면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권. 여러분 수도권 알잖아요.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것도 많이 들어봤고 지방세 할 때도 들어오고 막 이 내용이 그래서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한대요.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요 권역을 구분하고 있죠. 과밀 억제권역도 있고 성장관리권역도 있고 자연보존권역이 있고 이런 개발 아예 제한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고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을 그래도 이쪽에 모여봐 성장관리권역 이런 게 되는 거고 들어오지 마 절대 과밀 억제권역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우리 지방세 할 때 많이 들어보잖아. 지방세 할 때 B 중과 A 중과 B 중과 C 중과 할 때 B 중과 구취득세 세배 중과 과밀 억제권역 내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지방세 공부해 보시면 그때 말하는 과밀 억제권역 우리 여기서도 과밀 억제권역 등에 대한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수도권 말고 대도시라는 표현 쓰면 대도시가 각종 법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조특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우리 그냥 머릿속에 대도시랑 좀 비슷해. 그래서 수도권하고요. 그다음 5대 광역시야. 이게 대도시래요. 큰 도시, 대도시, 수도권 플러스 5대 광역시. 부산, 대구, 뭐 대전, 광주, 울산 뭐 이런데 해서 합쳐가지고 5대 광역시라. 여기 합쳐서 대도시라고 부르는데 지방세자 이쪽 가면 대도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표현이 다르다.
또 지방세법 안에 대도시 뭐 시중가라고 부리는 그쪽 가시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걸 말한다라고 돼 있고 하니까 약간 정의를 달리 좀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근데 우리 조특법은 뭐라고요? 조특법은 대도시 그러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야. 그래서 대도시 지방 이전 할 때 이거 막 계속 얘기할 거야. 지금은 맛배기 해도 돼. 나중에 하면 또 알게 돼. 그쪽 가서 또 정리할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거 좀 정의하고 있네요. 자, 이런 게 이제 용어의 정의를 쭉 내용을 정리해 본 거고요.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일본 논제에 대한 내용까지를 정리하셨네요. 정리하셨고 뭐 내용들 건져갈 건 뭐예요? 용어의 정의 이제 표현 뭐 내국인 외국 뭐 하고 입금 송금 이런 용어의 정의 좀 하고 중요한 건 아까 2월 과세 과세연은 철저하게 내용이 뭐다 풀어 쓸 수 있도록 설명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활용 나중에 하자. 2월 과세랑 과세연은 개념을 잘 이해했죠?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둘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내용 차이를 알고 쓸 수 있게 만드신 정도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상만 해보자. 조대 특례에 대한 내용 아까 그림을 봤던 요거 구상하는 거 정도까지만 플러스 알파 해놓으시고 나중에 내용들 또 공부한 것들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와서 보시면 살붙일 수 있어요. 지금 이 틀만 좀 잡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혜택 받는 걸로 들어가는 건 잠깐 쉬었다가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잠깐 쉬겠습니다.